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침 과일과 식전 과일 식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가 해독의 원리로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사혁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대사혁명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고 또 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신진대사를 강하게 만들 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 또 장 쪽에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어떻게 하면 하루 3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공장에서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는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소가 전혀 없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햄버거에 있는 빵에서 탄수화물은 있고 또 고기에서 단백질은 있겠죠. 약간의 또 양파나 양상추 같은 게 있기는 해서 약간의 식이섬유나 채소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빵과 또 단백질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효소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칼로리는 과잉이고 또 효소는 몸속에 있는 효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체내 효소 고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게 될수록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 몸의 효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체내는 효소가 점점 부족해질수록 일단 질병도 빨리 걸리게 되고 노화도 또 촉진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탄단지가 다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연의 형태가 하루에 한 끼 정도, 한 끼 반 정도는 같이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효소를 고갈하지 않고 건강한 몸의 신진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외에도 또 밥, 빵, 면, 떡 안에는 또 효소가 많이 부족하고 가열 조리식에도 효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연 유래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첨가물의 성분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편의점에는 약간의 과일이나 채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장이 된 상태에서 며칠씩 보존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음식들입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선택해도 한 30에서 50가지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음식의 이 포장지를 보면 첨가물을 100%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써 있지만 전 성분을 알기는 어렵죠. 이렇게 또 가끔씩 이용하면 또 괜찮겠지만 우리가 편의점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간다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게 되면 다양한 첨가물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약도 2-3가지, 서너 가지 또 10가지씩 다양하게 드시다 보면 약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간 괴사가 되기도 하고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첨가물들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병원에서도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이것은 어떻게 내 몸에 작용을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에 많은 독소를 축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장에 부하를 주기도 하고 또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크론병으로, 장에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렇게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첨가물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인들 보통 평균적으로 330여 종을 먹고 있고 이거를 1년 단위로 치면
무려 25kg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년이면 250kg잖아요. 첨가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모든 어떤 장기든지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독소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는 보존제도 있고 식용 색소도 있고 또 달콤한 맛을 내게 하는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한 대체 당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단맛은 내지만 설탕처럼 칼로리가 없어서 인슐린의 문제나 또 칼로리에 큰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에 아무 해로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탕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파탐 안에는 메틸렌이라는 메틸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공업용 메틸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지속적으로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먹어도 식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이것을 뇌의 시상하부라는 기관을 자극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이 대체당도 계속 먹을 경우에는 뇌가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집중력 저하나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면증 이런 다양한 뇌와 관련된 증상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단 아스파탐의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을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그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방부제들 또 화장품 이런 성분들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뇌나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지방을 통해서 또는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다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처리가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첨가물을 먹게 되면. 그럼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식품 첨가물 성분들은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즉 곰팡이가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외부로부터 나쁜 게 들어오면 이것을 제거하는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서 음식을 잘못 먹든 식사법이 잘못됐든지 간에 불필요한 독소를 너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식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에서 오래오래 생길수록 미세 염증이나 또 조직 안에, 혈관 안에 이런 염증들을 통해서 세포 단위, 조직 단위, 또 장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라 하면 일단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온다 라고 반드시 자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염증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과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떨 때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오는가? 바로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을 면하다라는 뜻인데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여러 면역 세포들, 마치 경찰이나 군인들이 적을 방어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전쟁을 치러서 없앱니다. 근데 전쟁터 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서로 무기들을 사용해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쟁터가 폐허가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5가지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그 곳에서는 일단 통증이 일어나고요. 발열, 열이 발생합니다. 발적, 빨갛게 부어오르고 부종, 그리고 붓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기능 장애라는 5가지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피부 쪽에서 손이나 이런 데 다쳐서 상처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름이 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또 덧입혀지면서 서서히 아물잖아요. 그런 증상도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도 이렇게
불필요한 성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 몸에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혈관 수준, 미세한 조직 수준, 세포 수준에서도 계속 염증들이 생깁니다. 미세한 염증이 몸에 많은 상태에서는 건강한 신진대사가 되기 어렵겠죠. 또 이런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미세한 염증들이 모여서 점점점 혹이 되고, 혹이 계속 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는 점점점 암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불필요하게 독소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방법들을 없애고 염증을 줄여가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몸이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몸 속에서 계속 면역 세포들이 처리해야 되는 이물질들이 많아지다 보니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제가 5가지 증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열이 나고 아프고 붓고 그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염증 반응들은 조심할 수 있겠으나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증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고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깨가 자주 결리기도 하고 걷는데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염증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먼저 생명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깁니다. 네,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서 혈액순환을 잘 해야 되고 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각각의 장기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을 우리가 분해하고 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 반응에 우리 몸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 분해하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에는 부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이 많다 보니까 림프절,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머무르기도 하고 성장하고 사멸되기도 하는 면역에 관련된 림프절들이 계속 전쟁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구조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두통이 잦고 어깨도 결리고 만성적인 그런 몸이 불편한 상태가 지속된다라면 내 몸에 염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쉽게 등이나 몸의 어딘가에 고름이 잘 생기거나 종기가 잘 생기거나 혹이 좀 잘 생긴다. 또 한번 암 수술을 받았다거나 그 부분에 암이 아닌 다른 데 또 암이 발견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몸 전체에 염증과 혹이 좀 많아지는 상태,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일단 2가지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염증에 관련된 것은 바로 면역세포인데요. 면역세포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면역세포를 연구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 영양소는 암세포의 성장과 혈관 신생도 막고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질서를 찾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면역세포에 좋은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물 영양소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를 돕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로는 염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방산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거의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을 좀 많이 먹게 되는 측면이 있죠. 보다 좀 신선한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을 먼저 먹어야 속이 든든하니까 먼저 이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의 함량이 굉장히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동물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곡물 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곡물을 먹여야, 소도 곡물을 먹여야 증량이 잘 돼요. 살이 잘 찌고 체구가 커집니다. 축산업 입장에서는 일단 증량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곡물, 옥수수 사료 같은 곡물을 많이 먹이다 보니 동물 자체도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몸이 됩니다. 일단 옥수수에도 오메가6가 많고요. 주로 많은 곡물들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먹어도 오메가6가 들어오고, 또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요. 튀긴 음식. 외부에서 쓰는 튀긴 기름은 대두유나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기름도 역시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지방산의 비율을 통해서 염증이 많아지는지 염증이 줄어드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정도 됐을 때는 염증의 안전한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소 안에 있는 고기만 해도 3와 6의 비율이 1대1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 비율이 최소 1대20, 50 이렇게 이상으로 오메가6 비율이 깨졌을 때 면역의 균형도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일단은 좀 많이 섭취할 때 염증이 줄어드는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들깨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식물성으로 섭취를 하시고,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잘 제거가 된 생선을 먹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고등어, 연어, 참치를 먹었을 때 상당히 많은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금속 검사를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거의 100% 수은에 오염이 돼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못지 않아요. 수은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은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연어도 매일 드시고 고등어도 좀 자주 드시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다 이런 분들은 수은 수치가 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수은만큼 대부분 한국인들은 수은과 알루미늄이 같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은과 알루미늄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일단 중금속은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집중력 저하나 또 몸에 이제 자율신경 실조 등 여러 몸의 신경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또 위장장애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납 중독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하루 종일 좀 운전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자동차의 매연을 좀 많이 마실 경우, 공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도시 환경에서 어떤 매연을 좀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또 납 중독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조심하려고 해도 공기가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중금속은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체내에 쌓인 중금속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이 중금속들을 상쇄시키는 미네랄 짝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은의 경우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잘 상쇄를 시켜서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많을 때 몸에 덜 축적이 됩니다. 중금속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면 중금속이 쌓여있는 수치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측정이 되는데요. 수은이 많은 분은 정확하게 셀레늄이 부족한 상황이고, 알루미늄이 많은 분들은 아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능학 병원에서는 이제 혈관으로 킬레이션 하는 요법을 통해서 중금속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제거했을 때 좀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금속을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어떻게든 좀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하고 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셀레늄이나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것을 제거하는 금속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수은 수치나 알루미늄, 납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살도 안 찌고
또 집중력도 나빠지고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경험한 분이 계셨는데요. 서서히 2개월, 3개월 지날수록 좀 살이 찌고 신경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기분도 많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적혈구에 재생하는 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수치가 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한 1년까지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오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잡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동안에는 최대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셀레늄,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중금속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운동보다 상당히 많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중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버드 의대의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는 무려 생각 습관은 질병과 모든 정신질환의 무려 98%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98% 정말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식이나 운동을 좀 더, 또는 수면,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데요.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도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아마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또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라는 것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이 됩니다. 또 뇌에 편도체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서 몸 전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콜티졸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하고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낮에 일을 할 때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긴장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 항진 작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오래될 때는 혈압, 혈당 모두 다 상승하고 근육도 계속 수축 상태에 있고 소화기관도 계속 수축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화효소도 잘 분비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고 너무 지나친 긴장, 너무 지나친 고통, 너무 힘든 어떤 갈등 상태에 있다면 이 몸의 호르몬 상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몸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호르몬,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의 소화작용도 촉진하고 또 공부도 집중도 잘 되게 하는,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또 호르몬들이 계속 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조금 교감신경과 반대인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교감, 부교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감신경 수축했다가 부교감신경인 이완하는 쪽으로 몸이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잘 원활하게 되는 상태, 교감과 부교감이 둘 다 잘 조절될 수 있는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을 보면 제가 특히 암 환자들 많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굉장히 지나치게 꼼꼼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약간 공통적인 그런 성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고 이렇게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조금 덜 작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좀 부교감신경이 좀 잘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약간 이완하고 마음도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또 갈등 관계나 어떤 고통의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고통 상태에 있지 않고 조금 갈등 관계나 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도 좀 풀어가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의 원인은 일단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정제당분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일단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빵, 면, 떡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식사 후에 뭐 케이크나 과자, 빵, 과자를 또 먹다 보니 정제탄수화물의 양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정제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용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밥빵, 면떡, 정제 탄수화물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로 그동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당뇨로 봅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선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한 40대, 50대, 60대에 당뇨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당뇨로 진행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생활 습관에 의한 지나친 정제 탄수화물에 의한 췌장의 베타세포 손상으로 인해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2형 당뇨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치매와 당뇨의 상관관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절반가량 50%가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라는 것은 이미 혈액 안에 당분이 끈적끈적하게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모세혈관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서 또 중대동맥, 큰 혈관까지 손상이 되는 쪽으로 질병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으로는 눈의 망막 변성, 그리고 당뇨병성 발 쪽이 이제 점점 괴사가 일어나고 썩어가게 되는 질환, 또 사구체, 모세혈관이 많은 신장의 사구체 쪽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신장 문제가 오고 신장 투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큰 혈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심장 쪽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심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심장으로 영양소를 보내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치매의 경우에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대사 산물이 뇌에 쌓였을 때 그것을 치매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췌장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같이 쌓여있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당뇨와 치매가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이전에, 치매 이전에 이미 당뇨로 인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기도 하고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3형 당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와 치매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췌장과 그리고 뇌에서 뇌세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제가 소화불량은 독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산물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췌장세포와 그리고 뇌세포에서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 둘 다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당뇨도 흐르고 있고, 역시 뇌도 충분한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든 혈관이 약해졌든지 간에 뇌 쪽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두 가지 공통점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같이 축적이 되고 있고 혈관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혈당 관리만 한다고 당뇨가 완치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당뇨약 먹으면 다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췌장이 자극되지 않는 췌장 건강 식사법입니다. 저는 이제 췌장 건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과일하면 당분이니까 당뇨 환자 먹으면 안 돼라는 이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을 먹는데도 당뇨가 전혀 걸리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99% 유전자가 일치하고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유인원입니다.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혈당 상승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당뇨 질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들에게 사람이 먹는 밥빵면 떡을 주고 치킨을 주고 피자를 주고 또 한정식 아주 10첩, 20첩 반상으로 구성된 한정식을 준다라면 그들의 췌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먼저 췌장이 좀 지나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췌장 건강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췌장 건강식에서 저는 과일을 꼭 추가를 합니다. 거기서 대신 너무 단맛이 큰 과일들은 저도 당뇨 환자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즉각적인 혈당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을 제외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너무 당분을 지나치게 넣은 과일도 제외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도 제외하고요. 대부분 쌀밥보다도 안전한 당지수의 과일을 추천합니다. 사과나 블루베리나 딸기, 키위, 토마토, 또 귤,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쌀밥의 당지수보다도 더 낮습니다. 당뇨인데도 불구하고 흰쌀밥 드시거나 빵, 국수, 라면 드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현미 잡곡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현미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과일들은 더 당지수가 낮습니다. 또 췌장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췌장이 쉴 수가 있습니다. 저당도 과일과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또 채소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생채소는 약간 익힌 채소찜이나 채소 볶음 요리를 통해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곡물 식사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곡물은 조금 적게 드시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 공기나 한 공기 정도의 소화가 잘 되는 식사 또는 볶은 곡식을 통해서 혈당 상승도 올리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안내를 하고요. 대신 단호박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전분이 있는 구황작물도 드시게 식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사들이 훨씬 한정식 밥상보다 우리가 국과 찌개를 기본으로 먹는 밥상보다 췌장을 훨씬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췌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식사를 저는 당뇨식에 꼭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당도가 쌀밥보다도 더 높다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은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껍질이 있고 또 딱 씹는 순간 수분과 당분이기 때문에 단맛이 바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수분과 당분의 비율을 보면 적은 과일은 5%, 많아야 15% 정도만 당분입니다. 100% 중에서 85%, 90%는 다 수분이에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씹는 순간 수분 속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이 당분이 100% 포도당이 아니에요. 과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당분 속에서도 포도당, 과당,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과당 같은 경우에는 간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전혀 유발하지 않죠. 자당은 이제 설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당과 포도당이 또 섞여 있는 결합된 복합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번 쪼개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 당분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만 포도당인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100g 먹었을 경우에는 불과 한 3g에서 5g 정도만 포도당이 됩니다. 그런데 밥을 10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속에는 약 33에서 40% 정도가 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씹어가지고 삼키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흰쌀밥은 특히나 더 즉각적인 혈당 상승이 올라가게 되고 또 바로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슐린을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밥 100g 속에는 무려 33g 이상의 포도당이 들어있고 인슐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일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겨우 3g인 포도당인 경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과일은 순수한 형태의 수분과 같이 있는 당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즉각적으로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슐린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혈당 상승에 있어서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쌀밥이 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갔다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아침 식사는 과일로 하고 있는데요. 과일 먹으니까 뭐 허전해요, 배고프지 않나요를 처음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낯설기 때문에 그 공복감을 느끼는 거지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극심한 공복감이나 허기지는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나치게 올라갔다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혈당으로 인한 배고픔이지 실제 우리 몸에서 정말 음식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거짓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배고픔은 흰쌀밥을 먹었을 때,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곡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삼시세끼 많이 먹는 식사 패턴을 갖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는 안전할 수 있으나 췌장에서 어쨌든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곡물 중심의 식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는 췌장이 좀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거죠. 하지만 과일의 식사는 췌장을 전혀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 비대나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인원들의 췌장을 봤을 때는 사람의 췌장에 비해서 사람이 무려 7배 정도 더 비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중심의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할 때 췌장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곡물 중심의 식사보다 과일 중심의 식사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맛으로 느껴지는 과일의 당분과 또 쌀밥의 당분은 췌장 건강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금지된 음식은 바로 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흰 쌀밥, 또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혈당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종류, 국수, 칼국수, 짜장면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은 가장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또 한식을 먹고 나서 점심에 식곤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점심에 제대로 거하게 좀 한식을 먹으면 항상 식곤증이 있더라고요. 식사 후에 식곤증이 안 오는 식사를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 식사 후에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야만 하는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곤증이 반드시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밥과 함께 국과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먹고 또 반찬도 만약에 다양하게 드신다라면 위 안에서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이 계속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혈액이 위장에 모이게 되죠. 근데 뇌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곤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열 조리식 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경우에 훨씬 더 식곤증이 심하게 되는 거죠. 당뇨는 세포의 기능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를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포 자체가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또 독소가 잘 제거가 되는 세포 해독식을 통해서 당뇨도 예방하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다라면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아침 식사에는 안전한 당을 드시고 싶다라면 저당도 과일과 채소, 샐러드를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아침에 너무 과하게 아침 식사를 드시게 되면 역시 또 굉장히 많은 인슐린, 굉장히 많은 소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임금님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침을 더 가볍게 소화기관, 췌장을 지키는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유인원들이 췌장 비대가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주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저당도 과일, 사과,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단맛 자체가 나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좀 곁들여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점심 식사에는 볶은 곡식을 활용한 식사법과 채소, 견과, 샐러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밥을 해서 한 번 더 열로 곡식의 겉을 약간 태운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혈당 상승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또 볶은 곡식의 겉에 열을 처리한 것을 통해서 해독 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볶은 곡식 식사와 함께 채소를 드실 때는 채소를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생채소는 괜찮은데요.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또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거나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소를 좀 익히고 생채소를 약간 얹고 또 견과류를 하루에 한 50g 정도까지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포만감이 있어요. 견과류가 주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만 세포 맛과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 뇌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블루존에서 많이 먹는 식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블루존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또 신선한 채소를 잘 볶아서 먹는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6숟가락까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지나치면 좀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올리브 오일 한 2숟갈에서 3숟갈 또는 들기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소로는 세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십자역과 채소, 또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도 좋습니다. 당근이나 단호박이나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와 함께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이런 채소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들깨를 사용해서 들기름과 같은 효과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저녁은 채소, 올리브오일, 들기름, 볶음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제거가 되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또 볶은 곡식, 견과류, 단호박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세포가 건강하게 되고 또 염증도 제거가 되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비만과 만성대사 질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삼시세끼를 꼭 지켜서 때 되면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생동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사냥을 해서 배고플 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 부른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먹지 않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공복이 되면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때가 되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절대 위장 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식사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여 좀 배고프더라도 2-3시간 지나면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했는데 배가 아직 안 꺼졌어. 소화가 안 됐어. 그럼 또 점심에 또 식사 시간이 되니까 남들 다 먹으니까 식사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하지만 내 몸에 위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소화기관은 과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양을 어떻게든 넣으려고만 생각하지 소화기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음식의 영양분과 칼로리, 성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소화기관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관은 너무 지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 수시로 내 소화기관을 많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는 드시지 마시고 좀 배고플 때까지 배고픔을 좀 참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복 기간에 우리 몸은 쓸모없는 세포들을 제거하는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배고픈 기간도 잘 기다렸다가 또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 보면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한정식을 좀 거하게 먹다 보면 반찬도 많고 또 양념이 또 많은 그런 뭐 불고기, 돼지갈비, 아구찜, 뭐 해물찜 이런 것들 먹다 보면 밥도 조금 약간 과식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소화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뭐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좀 가열조리식이 많은 한식 또는 양념이 너무 많은 한식 이런 것들은 건강에 직접적으로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저도 이것이 상당히 몸에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췌장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죠. 근데 블루존에서도 역시 마치 사찰 음식을 잘 재구성한 것처럼 지중해 식단과 비슷하고 뇌 건강을 도와주는 마인드 식단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로 먹는 공통적인 음식들이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식물성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통곡식보다도 오히려 고구마를 하루에 무려 57% 정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또 특히 많이 먹기도 한데 보라색 성분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또 미국에서 의사들의 의사로 유명한 조엘 펄먼도 역시 통곡물을 하루에 2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역시 블루존 지역에서도 통곡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식물식 위주로 과일도 매일 많이 먹고 또 채소,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통곡식이라는 것에 우리나라 치면 밥인데요. 이 밥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기, 생선, 계란을 필수로 먹지 않습니다. 기호식품 정도로만 먹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먹긴 먹지만 하루에 50g 이내로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약간 먹습니다. 50g이면 계란 1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약 95%는 식물식 위주로 하고 거기에 통곡식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공통적으로 아주 적게 먹거나 기호식품으로 가끔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영양소일 텐데요. 이 영양소 중에서도 저는 효소 섭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식물들은 효소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약 12,000가지 효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자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효소죠.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펩시노겐들이 있고 지방의 소화효소로 알려진 리파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맥 작용 하나 안에도 동맥혈관에 작용하는 효소가 무려 98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있는 효소가 또 있어요. 카탈라제라는 것도 소화효소고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것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글루타치온, 또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효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몸은 알아서 소화작용과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 소변과 대변이 배출되는 이런 작용들이 내 몸이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반응들에 무려 12,000가지의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은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도 만들고 생명에 작용하는 효소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영양소를 얻기 위함인데요. 우리 몸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명작용의 원료인 효소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효소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만 늘 지나친 가열 조리식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소가 더 많이 고갈이 됩니다. 효소는 소화효소도 있지만 대사효소와 또 잠재효소 이렇게 너무 많은 효소를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소가 없는 식사를 하면 계속 효소가 고갈이 되고 효소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반대로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실 텐데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제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닌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키위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여러 이 효소 작용들의 결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양념이 많은 것, 또 가열 조리된 것을 먹다 보면 효소가 고갈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몸과 노화가 빨라지는 그런 작용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효소가 최대한 많이 있는 몸, 그리고 효소가 고갈되지 않는 식사와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효소가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이고, 효소가 없는 몸은 질병과 노화가 빨라지는 죽음에 가까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의 효소량을 측정을 했을 때 치매량만 비교해봐도 무려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의 몸에서는 효소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동물원 관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이 사료를 먹은 때부터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불임도 일어나게 되고 새끼들을 잘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로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사료가 동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육식동물, 사자 같은 육식동물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초식동물에게는 신선한 풀을 제공하고, 과일을 먹는 원숭이 이런 동물에게는 과일을 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병이 낳고 또 다시 새끼를 잘 낳게 되는,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에는 제가 말씀드린 효소가 풍부하죠. 육식동물은 사료를 먹을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해야 되고, 또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는 동물들, 과식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식동물들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식사를 했을 때 효소 섭취가 잘 되고, 효소를 잘 먹은 결과 질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효소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후 과일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물과 또 식후에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상 발효, 부패,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김치, 나물, 채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적게 먹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과식을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과일의 당분,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상 발효, 가스가 차거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간 수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식사하고 항상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술을 안 드셨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은 분도 계셨어요.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을 식전에 드시는 습관으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에피타이저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의 성분이 수분도 제공하고 효소도 제공하고 더 비타민 미네랄도 제공하고 식물 영양소, 항암 성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과일 식사법으로는 갈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과일도 가는 순간 모든 이 당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마시면 즉각적으로 혈관 속으로 10초 안에 흡수가 됩니다. 혈액의 당 수치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거의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 과당이나 당분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인위적으로 당분을 쪼개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짰잖아요. 짜서 당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시판하는 오렌지 주스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어서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 또 과일 주스, 과즙 드시는 것을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삼시세끼 과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과 또 해독이 돼서 면역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하루에 과일을 2kg에서 3kg 정도까지 과일만 드신 거예요. 단맛과일, 신맛과일, 지방 있는 과일, 다양한 과일들을 골고루 드셨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베체트병의 그 자가면역 항원들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3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해도 만성변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변비는 오랫동안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식이섬유 부족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 필요한 충분한 식이섬유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변비, 70년 변비, 거의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변비이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3일 정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변비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 식사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기 쉬워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관도 같이 많이 약하십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돼서 일단 체력도 같이 약해지는 거겠죠.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 또 특히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소화효소도 나오지 않고 소화기관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먹거나 또 한식 위주로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듭니다. 음식 성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화 과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오히려 기력이 나요. 세포의 영양이 흡수가 되고 또 몸에 있는 독소가 또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좀 체력이 더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식사를 못하는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도 과일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지만 사과 같은 껍질을 비교적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일, 이 식물들이 강렬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었을 때 그 색깔이 진한 껍질 바로 안에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훨씬 그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한 보라색 계열의 포도와 같은 성분에 들어있는 것은 안토시아닌, 또 페놀 화합물,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고요. 이 사과에도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는 장을 자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많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와 함께 장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죠. 하지만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잖아요.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이런 것까지 저는 인위적으로 먹으면서 맛없는 건강식을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껍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갓 수확한 참외를 먹었을 때는 이 껍질이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참외는 같이 껍질째 먹고 너무나 질긴 상태에서는 사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키위를 껍질째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복숭아도 껍질을 잘 세척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장 건강 그리고 식물 영양소 측면에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크게 4종류의 과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과 메론류 과일입니다. 단맛 과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이라든지 바나나나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사실 많은 과일이 신맛 과일에 속합니다. 사과도 그렇고요. 오렌지, 귤, 망고, 복숭아 이런 모든 과일들은 신맛 과일에 속하죠. 그 다음에 메론류 과일은요. 수박, 참외, 메론입니다. 그 특성이 좀 연상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가 있고요. 두리안 같은 그런 특이한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일을 복합적으로 막 섞어서 먹으면 제가 너무 복합적인 그런 뷔페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맛과 단맛 과일끼리의 조합이나 단맛과 신맛 과일까지는 괜찮은데요. 지방이 많은 과일은 좀 따로 드시고 메론류 과일도 맨 마지막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과일은 하나하나의 과일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화의 측면에서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특히 약한 분들은 그 사이에 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을 또 두시는 것이 완전하게 소화되는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식사는 우리 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효소를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침 과일과 식전 과일 식사입니다. 비싼 효소 제품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의 노력을 더 한다라면 우리 몸의 장기에 에너지를 주고 또 질병과 노화를 막는 효소를 충분히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좀 과일 드시는 습관, 또 식전에 한 접시라도 과일을 좀 먼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도 회복될 수 있고요. 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 섭취, 식전 과일 또 아침 과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